아우슈비츠에 도착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살해되었다. 아무 질문도 없었다. 아무 설명도 없었다. 그들은 기차에서 내려 분리되었고 몇 초 만에 운명이 결정되었다. 노인, 어린이, 임산부는 곧바로 죽음으로 보내졌다. 나머지는 문신을 받고 머리를 깎였으며 강제노동, 의학실험시험 또는 처벌에 배정되었다. 모든 절차는 논리를 따랐다. 목표는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처형은 매일 이루어졌다. 화장로는 수천 구의 시신을 태웠다. 용량이 부족하면 구덩이를 팠다. 그 리듬은 멈추지 않았다. 아우슈비츠는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식적인 구조였다. 계획과 예산, 명확한 계층 구조에 따라 운영되었다. 시스템의 바깥이 아니라 중심에 있었다. 그 과정을 누가 설계했는가? 어떻게 수년간 한 번의 중단도 없이 운영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면서도 실행했는가? 지옥의 단조, 아우슈비츠의 죽음의 기계로서의 설계. 1940년 4월 30일 SS 대위 루돌프 회스는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다. 6년간의 복무 끝에 이 39세의 장교는 동유럽에서 새로 정복된 영토에 세워진 초기 나치 강제 수용소 중 하나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 그 봄날, 그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폴란드 남서부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독일령 상실레지아에 병합되어 있었다. 폴란드 사람들은 이 마을을 52행침이라 불렀지만 독일인들은 그것을 아우슈비츠로 개명했다. 문제가 있었다. 회스는 지휘관으로 승진했지만 그가 맡아야 할 수용소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군마 훈련장에 있던 마을 외곽의 벼룩과 기생충으로 가득 찬 낡은 변경을 바탕으로 수용소를 직접 건설해야 했다. 주변 환경은 더욱 음산했다. 평탄하고 단조로운 지형에 습하고 건강에 해로운 기후가 깔려 있었다. 5년 후 이곳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장소가 될 것이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회스는 그가 나중에 변모할 괴물처럼 보이지 않았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그를 신문했던 미국 변호사 휘트니 해리스에 따르면 그는 식료품점 직원처럼 보이는 평범한 인상이었다. 아우슈비츠의 여러 수감자들도 그에 대해 비슷한 인상을 남겼다. 조용하고 절제된 인물이었으며 거리에서 마주쳐도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다고 했다. 이러한 평범한 외모는 오히려 그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다. 회스는 아우슈비츠 임명 전 다하우 강제 수용소에서 보낸 3년 동안 그의 성격과 경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다하우에서 그는 나치가 적들에 대해 품은 폭력과 증오를 체계와 질서로 전환하는 법을 배웠다. 다하우는 육체적 학대로 악명 높았고 채찍질과 구타는 일상적이었다. 경비원이나 수감자 스스로가 차가운 피로 다른 수감자를 죽일 수 있었고 그 사망은 항상 도주 시 사살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다하우의 진정한 공포는 육체적 학대뿐 아니라 심리적 고문에 있었다. 일반적인 감옥과 달리 수감자들이 형량을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심리적 파괴를 초래했다. 이는 저항심을 무너뜨리는 데 효과적이었고 경비원들은 단순히 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감자의 정신을 조작했다. 때로는 교수형 매듭을 묶는 법을 보여주고 밧줄을 수감자들 손에 넘기며 자살을 암시하기도 했다. 다하우에서 회수는 수감자 관리에 관한 SS 철학을 배웠고 그중 특히 악명 높은 카포 제도는 이후 아우슈비츠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SS는 각 막사나 작업죄 수감자 중 한 명을 카포로 임명하여 동료들 위해 군림하게 했다. 카포의 주요 임무는 노동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었고 이는 잔인한 압박을 동반했다. SS 경비원이 카포의 성과에 불만족하면 그를 일반 수감자로 강등시켰고 그러면 다른 수감자들이 그를 때려 죽이는 일이 흔했다. 회스는 1900 다하우에서 수용소 지휘관 보좌관으로 승진했고 1903년 9월 중위로 진급하여 작센하우젠 강제 수용소로 정은되었다. 거기서 그는 1940년 봄 아우슈비츠 지휘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근무했다. 히물러 본인의 신임을 받아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된 그는 깊은 명예로 여겼다. 처음에 아우슈비츠는 격리 수용소로 계획되었다. 이는 수감자를 다른 제3제국 내 수용소로 이송하기 전 잠시 억류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며칠 만에 이곳은 사실상 영구적인 감옥이 되었다. 이 시기 아우슈비츠에 주목적은 폴란드인들을 감금하고 공포로 지배하는 것이었다. 당시 전체 폴란드는 인종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었다. 아우슈비츠는 수용소의 첫 단계부터도 제국 내 다른 수용소보다 훨씬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다. 처음으로 수용된 2만 명의 폴란드인 중 절반 이상이 1942년 초까지 사망했다. 1940년 9월 SS 중앙행정경제국장 G. 오스발트 폴은 수용소를 시찰한 뒤 회스에게 수용 인원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그는 SS가 자본주의 기업이 아닌 국가를 위한 나치 철학 기반의 사업체로 운영될 것이라 설명했다. 강제 수용소들은 새 독일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공급할 것이며 히틀러의 거대한 신제국 총리궁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화강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우슈비츠가 단순한 강제 수용소에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학살 중심지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1941년이었다. 1941년 6월 소련 침공 이후 나치의 유대인 정책은 박해에서 체계적인 학살로 전환되었다. 소련과의 전쟁은 이른바 유대인 문제에 대한 나치의 가장 극단적인 해결책을 촉진했다. 즉, 소련 유대인 전체를 남녀노소 구분 없이 총살로 절멸시키는 것이었다. 최종 해결책으로 알려지게 되는 정책의 실행은 아우슈비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었다. 1941년 12월 히틀러는 히물러와의 비공식 비공개 회담에서 모든 유대인을 어떤 수단으로든 말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히물러를 실행 담당 중간책으로 삼음으로써 히틀러는 자신의 역사상 최대 범죄에 직접 연루된 문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 데 성공했다. 최종 해결책은 나치 수뇌부가 처음부터 고려한 선택지가 아니었다. 1940년 히물러 본인은 한 기사에서 한 민족 전체를 대량 학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독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초기에는 유대인들을 제국에서 최대한 멀리 이주시킬 계획이었다. 1940년 나치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을 유력한 목적지로 제안했지만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 계획은 폐기되었고 1941년 초 히틀러는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에게 독일이 통제하는 지역 어딘가로 유대인을 이주시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소련과의 전쟁은 몇 주 안에 끝날 것으로 기대되었기에 히틀러와 하이드리히는 그해 가을 유대인들을 더 동쪽으로 밀어내려 했다. 소련에서 나치군이 유대인을 학살하던 중 SS 장교들은 여성과 아이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총살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표하곤 했다. 이러한 항의와 그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히물러는 자신의 부하들이 심리적으로 덜 고통스러워 할 수 있는 새로운 처형 방식을 찾도록 명령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나치가 시도한 초기 방법 중 하나는 폭발이었다. 정신질환자들을 벙커에 넣고 폭약을 터뜨리는 방식이었으나
폭파로 살해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임이 밝혀졌다. 해결책은 1941년 여름 루돌프 회스가 아우슈비츠 근처에서 해충 박멸용으로 사용되던 치클론 B라는 가스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찾아졌다. 회스는 치클론 B가 야이 리체캬크를 죽일 수 있다면 인간 해충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미 블록 10번은 수용소 내의 처형 장소였고 지하실은 밀폐가 가능했기에 첫 실험 장소로 적합했다. 게다가 새로 건설 중이던 IG 파르벤 공장이 불과 5km 거리에 있어 회스는 필요한 가스를 거의 즉시 조달할 수 있었다. 1941년 말 최종 해결책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수용소에서 3km 떨어진 습지대에 완전히 새로운 수용소가 건설되었다. 폴란드인들은 이 지역을 부제진카, 비르제진카라고 불렀고 독일인들은 비르케나우라 불렀다. 비르케나우는 궁극적으로 유대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량 학살 장소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 원래 비르케나우는 독일의 소련 침공 작전인 바르바로사 작전에서 포로로 잡힌 병사들을 수용할 목적이었다. 이 새로운 수용소의 설계와 건설 책임은 새로 임명된 아우슈비츠 건설국장 겸 건축가인 SS 대위 카를 비쇼프에게 맡겨졌다. 처음부터 비르케나우에 계획된 시설은 인간의 생존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했다. 초기 계획은 하나의 막새 550명의 수감자를 수용하는 것이었는데 다하우 수용소에서는 같은 규모의 건물이 200명만 수용할 수 있었다. 이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수감자들이 마치 장작처럼 밀집되어 비인간적인 환경에 놓일 것임을 의미했다. 1942년 말까지 아우슈비츠는 세계의 주요 수용소로 구성된 거대한 복합단지로 진화했다. 아우슈비츠 I, 본부 및 행정 중심지, 아우슈비츠 II 비르케나우, 학살 중심지, 그리고 IG 파르벤 공장을 지원하는 노동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III 모노비츠였다. 이러한 구조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를 제3제국의 살육기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로 만들었다. 모든 명령은 하일리히 히물러로부터 직접 내려졌지만 아우슈비츠를 다른 학살 수용소와 차별화시킨 일상적 운영과 대부분의 혁신은 루돌프 회스의 머릿속에서 비롯되었다. 수감자의 도착과 선별, 죽음으로 향하는 문. 아우슈비츠로의 여정은 소들이 실리는 화물 열차가 악명 높은 승강장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유럽 전역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강제 이주 명령은 끔찍한 오디세이의 시작이었다. 10월 6일, 나의 이름이 동쪽으로의 이송 명단에 올랐다. 한 생존자는 회상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독일 제국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며 아마 산업지대일 거라고 들었다. 우리가 강제 수용소로 향하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다. 피해자들은 보통 단 몇 시간 안에 한 개의 여행 가방만 싸야 했다. 귀중품, 작업복, 필수품을 챙기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는 대부분 도착 즉시 모든 소지품을 빼앗기게 될 잔인한 기만이었다. 나치는 끝까지 이 이주라는 허상을 유지했고 공식 서류, 여행 티켓, 심지어는 이주 수수료까지 징수했다. 강제 이송 열차는 실제 고문 수단이었다. 소 운송용 화물체 8,100명이 꽉 들어찼고 좌석도 환기도 거의 없었으며 위생 처리를 위한 양동이 하나만 제공되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더운 날이었다. 한 네덜란드 생존자는 회상했다. 우리는 정어리처럼 꽉 차 있었다. 몸이 타오를 듯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다시 결혼해. 아이에게 좋은 남편을 찾아. 우리는 아이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정말 두려웠다. 이러한 여정은 며칠, 심지어 몇 주가 걸릴 수 있었다. 노인과 어린아이 등 많은 이들이
탈수, 질식, 병으로 이동 중에 죽었다. 시신은 산 사람들 사이에 그대로 놓인 채로 마침내 아우슈비츠에 도착해 문이 열릴 때까지 함께 있었다. 열차가 유덴람페, 유대인 승강장 혹은 이후 비르케나우로 직접 연결되도록 대특별히 건설된 철도 분기점에 도착하면 탑승자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지치고 신선한 공기를 절실히 원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통제된 혼돈의 장면이었다. 화물칸의 문이 벌컥 열리며 라우스, 라우스, 나와 라는 외침이 들렸다. 개와 채찍을 든 SS 경비원들이 수감자들에게 모든 소지품을 버리고 남녀로 나뉘어 열을 지으라고 명령했다. 열차 문이 열리자 플랫폼은 개와 채찍을 든 SS 병사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라우스라고 끔찍한 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한 생존자는 회상했다. 특히 맹겔레가 막대기를 들고 다가왔다. 그는 여성을 남성과 분리시켰고 그때 내 아내와 아기가 떨어졌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 매 주말마다 가족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들었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승강장에서의 선별 과정은 곧바로 생사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순간이었다. 악명 높은 요제프 맹겔레를 포함한 SS 군의관들이 손가락이나 손짓 하나로 도착자들을 분류했다. 오른쪽으로 보내진 이들은 수감자로 등록되어 번호를 부여받고 강제노동에 투입되었고 왼쪽으로 보내진 이들, 대개 노인, 14세 이하의 아이들, 임산부,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즉시 가스실로 보내졌다. 이 선별은 한 사람당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SS 군의관들은 의학적 검사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노동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생사를 결정했다. 1944년 헝가리 유대인들이 매일 열차로 도착하던 시기, 이 선별은 더욱 형식적이 되었고 수송된 사람들 중 77%가 곧장 가스실로 보내졌다. 15세에 비르케나우에 도착했던 키티 하트 목소는 자신의 막사에서 전체 학살 과정을 목격했다. 내 막사는 가스실과 제사 화장터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볼 수 있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착해 분리되는 것을 바로 앞에서 전기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봤지만 말을 걸 수는 없었다.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건 금지되어 있었다. 즉시 처형 대상으로 선별된 이들이 공포에 빠지지 않도록 나치는 정교한 기만수를 유지했다. 그들에게는 수용소 입소 전 샤워를 한다고 안내했고 이는 긴 여정을 마친 뒤로는 충분히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SS는 열차에서 가스실까지 이어지는 길목에 아름답게 조경된 정원을 만들었고 화장터는 자작나무 숲 뒤에 숨겨져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숲에 앉아 있었다. 그곳엔 숲이 많다. 그들은 그냥 가스실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다. 하트 목소는 회상했다. 사람들은 몰랐다. 샤워하러 가는 줄 알았다. 확성기로 그렇게 안내했고 그래서 그들은 거짓된 안도감 속에 빠졌다. 노동을 위해 선별된 이들은 또 다른 공포를 마주해야 했다. 그들은 처리센터로 끌려가 마지막 소지품과 정체성을 박탈당했다. 머리를 밀리고 피부를 태울 정도의 강한 화학약품으로 소독을 당했고 줄무늬 죄수복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식별번호가 문신으로 새겨졌고 이는 나치 시스템 속에서 개인의 인간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표시였다. 수감자들은 유니폼에 꿰매야 할 색깔 삼각형을 받았다. 빨간색은 정치범, 초록색 또는 보라색은 범죄자, 갈색은 집시, 분홍색은 동성애자, 검은색은 반사회적 인물과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유대인들은 노란 다윗의 별을 달았다. 초기에는 문신을 팔에 하지 않고 가슴에 긴 바늘로 구멍을 뚫어 넣었으며 그 상처에 잉크를 채워
수용소 내 사망자의 신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도 선별 과정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주기적으로 막사 내에서도 선별이 이루어졌으며 노동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진 수감자들은 제거되어 가스실로 보내졌다. 한 네덜란드 생존자는 그중 한 번의 선별을 이렇게 기억했다. 대선별의 날이 기억난다. 남성들로 가득 찬 큰 막사, 모두 벌거벗은 상태였다. 앞쪽에는 2개의 책상이 있었고 각각의 책상에는 SS 병사가 앉아 있었다. 우리는 그 2 책상 앞으로 걸어가야 했다. 내 뒤에는 에디 하몬, 암스테르담 아약스의 축구선수가 있었다. 그는 말하길 입안에 종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우리는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줄을 서서 그들 앞을 지나가야 했다. 모두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아주 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괜찮습니다. 저를 선별하지 마세요. 라는 인상을 주어야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번 선별되면 끝이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줄이 움직이고 나는 2 책상에 가까워졌다. 그 사이를 지나가자 SS 병사가 나를 오른쪽으로 보냈다. 뒤를 돌아봤다. 에디 하몬이 나를 따라오고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왼쪽으로 보내졌고 나는 다시는 에디 하몬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입안의 종기 때문에 가스실로 보내졌다. 선별 과정은 아우슈비츠에서 2가지 운명으로 나뉘는 입구와 같았다. 즉시 가스실에서의 죽음, 혹은 강제노동, 기아 질병, 그리고 언젠가 노동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또 다른 선별이라는 점진적인 죽음이었다. 극소수의 생존자들에게 그 첫 번째 램프에서의 선별.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순간. 그들이 겪은 시련 중 가장 끔찍하고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죽음의 톱니바퀴, 가스실과 집단 화장터의 구조.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은 인간의 창의성이 극단적으로 왜곡된 사례를 보여준다. 생명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과 설계 원칙이 오히려 생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학살시설의 발전은 나치 정권이 대량 살인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접근했는지를 보여준다. 처음에는 임시적이었던 살할의 작업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산업화된 실행으로 변모해갔다. 아우슈비츠에서의 첫 가스 살해 실험은 1941년 9월 블록 11의 지하실에서 이루어졌다. 희생자는 소련 전쟁 포로와 병든 폴란드인 수감자들이었다. 이 성공적인 실험 이후 본 수용소의 화장터는 가스실을 추가하여 개조되었지만 그 살상 능력은 제한적이었다. 최종 해결책이 가속화되자 나치 고위층은 더욱 효율적인 설비를 요구하게 되었다. 비르케나우에서는 1942년 3월부터 이미 임시 가스실이 가동되고 있었다. 이들은 개조된 2채의 시골집으로 수감자들은 작은 붉은 집과 작은 흰 집이라 불렀고 SS는 이를 벙커 1과 2라 불렀다. 벽돌집의 창문은 모두 막혔고 내부는 밀폐된 방으로 개조되어 문에는 소독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1942년 7월 17, 18일 하인리히 히물러가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그는 벙커2에서 네덜란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살해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이 방식의 깊은 인상을 받은 히물러는 아우슈비츠의 학살 설비를 확장할 것을 승인했다. 이러한 초기 가스실의 용량 부족은 1943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비르케나우의 4개의 대형 화장터 IIA 9번 건설로 이어졌다. 이들은 대량 살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시설이었다. 화장터 II와 IAI은 각각 지하 탈의실과 가스실, 그리고 지상에 다수의 화로가 설치된 화장실을 포함했다. IV와 V번 화장터는 더 작고 가스실과 화장실이 모두 지상에 설치되어 있었다. 가스실은 샤워실처럼 위장되었고 가짜 샤워기 헤드까지 설치되어 속임수를 유지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여행 후 위생을 위해 샤워를 해야 한다고 설명되었다. 안으로 들어가면 문은 기밀장치로 봉인되었다. SS 병사들은 지붕 위나 측면 구멍에 올라가 특수 설계된 기둥이나 틈을 통해 치클론 B가스 알갱이를 투입했다. 치클론 B는 원래 살충제로 개발된 흡수제가 포함된 청상알이었다. 공기와 접촉하면 치명적인 시아나수소가스를 방출했다. 뜨겁고 붐비는 가스실 환경에서 죽음은 보통 1020분 안에 찾아왔지만 그 과정은 극심한 고통을 수반했다. 목격자들은 희생자들이 운명을 깨달은 순간 질식하며 비명을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나는 사람들이 그룹으로 가스실로 끌려가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 키티 하트 목소는 회상했다. 가스실 지붕 위에는 늘 한 명이 있었고 어떤 때는 초록색 유니폼을 입었고 어떤 때는 소독복을 입었다. 그는 사다리를 올라가 그 창으로 가스 알갱이 캔을 쏟아부었다. 몇 분 후 사람들이 죽는 소리,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소리는 희미했고 20분 정도 지속되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 건 굴뚝에서 솟아오르는 불과 연기였다. 가스 살해 후 소위 존더코만도, 손더코만도라 불린 유대인 수감자 특별작업대가 가스실에 들어갔다. 그들은 방독면을 쓰고 시신을 제거했다. 여성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금리나 숨겨진 귀중품을 수습한 뒤 시신은 화장에 넘겨졌다. 이들은 화장터의 화로도 운영했으며 연료 절약을 위해 다수의 시신을 한꺼번에 소각했다. 화로가 학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화장터 뒤 야외 구덩이에서 시신을 태웠다. 비르케나우의 4개 신설 화장터는 이론적으로 하루 4,400명 이상을 살해하고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수를 자주 초과했다. 특히 1944년 헝가리 유대인 대규모 이송 시기에는 하루 최대 8,2,000명이 학살되었다. 이 시기의 대량 학살 규모는 비르케나우의 산업시설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 1944년 8월 25일 항공정찰 사진에는 화장터 부유 뒤 야외 구덩이에서 솟아오르는 대형 연기 기둥이 선명히 포착되었다. 아우슈비츠의 가스실과 화장터 설계는 철저한 계획과 기술적 혁신을 반영했다. 건축가와 기술자들은 마치 공장이나 도축장을 설계하듯 효율, 작업 흐름, 수용 능력의 원칙을 적용했다. 화장터 II와 IAI의 지하가스실은 독가스를 제거하고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는 황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음 집단의 입장이 빠르게 가능했다. 시신은 승강기를 통해 상층 화장실로 운반되었다. 건물은 일방향 흐름으로 구성되어 희생자들이 들어와서 살해되고 그 잔해가 연속적인 절차로 처리 제거되도록 설계되었다. 이처럼 산업적으로 체계화된 살해 방식이야말로 아우슈비츠를 독보적으로 만들었다. 트레블링카, 소비보르, 벨제크 등 다른 학살 수용소는 엔진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사용했는데 이는 훨씬 비효율적이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치클론 B의 사용과 특별히 설계된 시설이 결합되어 수년간 지속적으로 가동 가능한 죽음의 공장이 만들어졌다. 희생자들의 유해는 단순히 소각되는 데 그치지 않고 착취되었다. 나치는 인간의 머리카락, 금리, 심지어
유골까지 재활용했다. 여성의 머리카락은 독일 공장으로 보내져 펠트, 밧줄, 섬유 제품 생산에 사용되었다. 금리는 녹여서 독일 국립은행인 라이스방크로 보내졌다. 일부 유골제는 SS가 운영하는 인근 농장에서 비료로 쓰였다. 1945년 1월 소련군이 아우슈비츠에 접근하자 SS는 자신들의 범죄 증거를 없애려 했다. 화장터를 해체하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했으며 관련 문서도 불태웠다. 하지만 이 학살 시설들의 폐허는 남았고 소련군은 해방 이후 이를 광범위하게 기록했다. 오늘날까지도 보존된 화장터 IIB의 잔해는 산업화된 대량 학살의 증거이며 전례 없는 규모로 인간을 기계적으로 말살한 역사의 벽돌과 콘크리트 증언이다. 아우슈비츠의 가스실과 화장터는 차별과 분리에서 시작되어 강제 이송을 거쳐 결국 산업적 규모의 학살로 귀결된 전체 과정의 종착점을 상징한다. 이들은 최종 해결책의 물리적 구현물이며 한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나치 국가가 현대 산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적용한 궁극적인 표현이었다. 인간 의료 실험, 고문으로 전락한 과학, 아우슈비츠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집단 학살 속에서도 의학 연구라는 명목 아래 또 다른 형태의 잔혹행위가 자행되었다. 악명 높은 요제프 맹겔레가 이끄는 SS 소속 의사들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실험을 진행했고 의료과학은 고문과 살인의 도구로 전락했다. 이 실험들은 마취도, 윤리적 제한도, 과학적 타당성도 없이 수행되었으며 의학 역사상 가장 사악한 행위로 꼽힌다. 죽음의 천사라 불리는 요제프 맹겔레는 아우슈비츠 의료학살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그는 비르케나우 화장터가 완공되고 아우슈비츠가 가장 파괴적인 시기로 진입할 무렵 수용소에 도착했다. 의학 교육과 유전학, 유전생물학에 대한 전문적 관심을 갖고 있던 맹겔레는 아우슈비츠를 무제한으로 인간 실험 대상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의 기회로 여겼다. 맹겔레는 특히 쌍둥이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쌍둥이를 통해 유전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아우슈비츠에 새 수송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맹겔레는 직접 선별에 참여해 쌍둥이를 찾았다. 쌍둥이 아이들은 맹겔레에게 단지 실험용 실험쥐에 불과했다. 한 증언은 말한다. 쌍둥이 아이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맹겔레는 누구도 그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했다. 그의 쌍둥이 실험에는 신체 치수 측정, 혈액 채취, 다양한 약물 주사, 불필요한 수술이 포함되었다. 많은 경우 한 쌍둥이가 실험 또는 병으로 사망하면 맹겔레는 즉시 심장 주사로 다른 쌍둥이도 죽인 후 비교 부검을 진행했다. 실험 기록에서 맹겔레는 두 번째 쌍둥이의 사망 원인을 자신 때문이라 인정하지 않고 운 좋게 두 아이가 동시에 죽었다고 썼다. 맹겔레의 목적 중 하나는 다태 출산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독일인의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어떤 실험은 마취 없이 아이들을 서로 꿰매 인공 쌍둥이를 만들려는 시도도 포함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어린이의 눈에 염료를 주입하여 그 색을 이상적인 아리아인의 파란 눈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실험했다. 쌍둥이 외에도 맹겔레는 신체 기형에 큰 흥미를 가졌다. 그는 외소증 환자와 신체 변형을 가진 사람들을 수집해 고통스러운 실험을 하고 그 시신이나 해골을 연구 자료로 보존했다. 그는 또한 비르케나우 집시 수용소에서 만연했던 노마라는 안면 궤조 질환에도 관심이 많았다. 많은 실험대 대상자들이 실험 중에 죽거나 끔찍하게 외형이 망가졌다. 아우슈비츠에는 맹겔레 외에도 수많은 SS 의사들이 존재했고 이들도 끔찍한 실험을 진행했다. 카를 클라우베르크는 특히 유대인과 집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불임 실험을 실시했다. 그는 여성의 자궁경부에
자극 물질을 마취 없이 주입해 극심한 통증과 염증을 유발했고 많은 경우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의 목표는 열등 인종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불임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SS 의사 호르스트 슈만은 남녀를 대상으로 X선 불임 실험을 진행했다. 생식기에 고강도 방사선을 조사해 심한 화상과 합병증을 유발했으며 많은 실험 대상자들은 이로 인해 사망하거나 생식기를 절제하해 해부하기 위해 처형되었다. 수감자들은 기아, 극한의 추위, 감염병의 영향에 대한 실험도 당했다. 저천증 실험에서는 수감자들이 얼어붙는 외부에 방치되거나 빙수에 담가져 의식을 잃을 때까지 버티게 했다. 이는 북해에 추락한 독일 조종사들을 위한 치료법을 개발한다는 명목이었지만 피해자들은 거의 생존하지 못했다. 또한 일부 수감자들은 고의로 발진 티푸스, 결핵, 말라리아 같은 질병에 감염되어 의사들이 치료법을 실험하거나 질병 진행을 관찰했다. 다른 이들은 미숙한 SS 의사들의 수술 실험 대상으로 그들이 기술을 연습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러한 실험이 특히 끔찍했던 이유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했기 때문이다. SS 의사들은 수감자들을 인간이 아닌 언제든 폐기 가능한 실험 재료로 보았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맹겔레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는 등 다정한 척하며 맹겔레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이러한 친절한 외양은 오히려 그가 행한 학살을 더 심리적으로 파괴적으로 만들었다. 아우슈비츠의 의료 잔혹 행위에서 특히 충격적인 점은 이들이 모두 해를 끼치지 말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정규 의사들이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은 전쟁 전까지 독일 의학계에 존경받는 구성원들이었다. 그들이 모든 윤리 원칙을 포기한 것은 나치 이데올로기가 과학과 의학을 어떻게 타락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들은 건강 전문가에서 고문자, 살인자로 변모했다. 가스실이 익명성과 대량성을 바탕으로 한 학살 방식이었다면 의료 실험은 훨씬 더 개인적인 형태의 잔혹이었다. 의사들은 피해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얼굴을 마주하며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했다. 이처럼 개별화된 잔혹함은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지식 향상을 명분으로 잔혹한 행위에 직접 가담할 수 있었던 나치 시스템의 본질을 보여준다. 전쟁 이후 일부 나치 의사들은 1949년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의사 재판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처벌을 피했다. 맹겔레는 남미로 도피했고 1979년 브라질에서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끝내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의 도피는 전후 나치 범죄에 대한 불완전한 단죄의 상징이 되었다. 아우슈비츠의 의료 실험은 오늘날까지도 과학과 의학 윤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 실험은 뉘른베르크 연구 윤리, 강령의 제정을 직접적으로 이끌었고 현대 의학 연구에서의 사전 동의 원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나치 의사들이 남긴 끔찍한 유산은 과학의 윤리적 한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사회가 타자로 여긴 존재를 비인간화할 때 어떤 파괴가 가능한지를 일깨워주는 영원한 경고이다. 공포의 체제, 아우슈비츠의 처벌과 처형, 가스실에서 이루어진 산업적 규모의 학살을 넘어서 아우슈비츠는 의도적이고 개별화된 잔혹함의 장소이기도 했다. 수용소의 처벌 체계는 단지 고문과 살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 앞에서의 공개 처형과 심리적 학대로 수감자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본 수용소 내의 11번 블록은 수감자들 사이에서 죽음의 블록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 처벌 및 처형 시스템의 중심지였다. 겉보기에는 11번 블록도 붉은 벽돌로 지어진 다른 변경들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은 수용소 안의 감옥이자 고문과 살인의 장소로 수감자들이
근처를 지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11번 블록 내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문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수감자의 손을 등 뒤로 묶어 천장 들보에 매달아 몸의 감각이 마비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이었다. 겨울에는 경비원들이 수감자의 머리를 뜨거운 난로에 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히거나 영구적인 얼굴 손상을 남겼고, 단 한 번의 세션만으로도 시력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초기 아우슈비츠에서 11번 블록은 SS 부소위 막스 그라브너의 지배 아래 있었다. SS 입대 전 그는 카우보이였지만 아우슈비츠에서는 수감자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그는 매주 벙커 청소를 하며 각 수감자의 운명을 결정했다. 어떤 이는 계속 감금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처벌 보고서에 숫자가 적혔다. 1은 채찍질이나 다른 고문, 2는 즉각적인 처형을 의미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들은 먼저 11번 블록 1층 세면장으로 끌려가 옷을 벗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벌거벗은 상태로 그들은 10번과 11번 블록 사이에 폐쇄된 중정으로 이동되었는데, 이곳은 죽음의 벽 혹은 검은 벽으로 불렸다. 이 중정은 외부 시선을 완전히 차단해 다른 수감자들이 처형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수감자들은 블록 입구에서 가장 먼 벽돌 벽 앞에 세워졌고, SS 집행자는 그들의 머리 뒤에 소형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공개 교수형도 수용소 전체를 위협하기 위해 고안된 또 다른 처벌 방식이었다. 교수대는 점호가 이루어지는 광장에 상시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수감자는 하루 2번의 인원 점검 시 이곳에 모여야 했다. 처형이 예정되면 수용소 전체가 이를 강제로 지켜보게 되었다. 1943년 7월 19일 다른 수감자의 탈출을 도운 조회로 12명의 폴란드인이 동시에 교수형을 당한 사건은 가장 악명 높은 집단 처형 중 하나였다. 그들은 의자 위에 서야 했고, 의자가 차여 나가면서 서서히 질식해 죽는 고통스러운 교수형을 당했다. 또 다른 형벌은 입식 감옥이었다. 이는 11번 블록 지하에 특별히 설치된 방으로 약 1제곱미터의 공간에 4명이 밀어 넣어졌다. 바닥 근처에 작은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야 했으며, 안에서는 서 있는 것 외에는 어떤 자세도 취할 수 없었다. 수감자들은 이 안에 며칠간 갇혀 있었고, 이후에는 걷지 못하거나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은 상태로 나왔다. 가장 두려운 처벌은 굶주림 벙커였다. 이곳에 수감된 사람들은 음식과 물 없이 완전히 봉인된 채 죽음을 맞이했다. 폴란드인 가톨릭 사제성 막시밀리아노 콜베는 한 남성을 대신해 이 벙커로 가기를 자청했고, 2주를 버틴 끝에 염산 주사를 맞고 처형되었다. 채찍질은 규칙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일상적인 공개 처벌이었다. 수감자는 특수 설계된 테이블 위에 엎드려 채찍으로 맞았다. SS 규정에는 수감자당 25대까지 허용된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수를 자주 초과했다. 채찍질로 인한 부상으로 많은 이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어 이후 가스실로 보내지는 경우도 많았다. SS는 탈출 시도에 대한 특별 처벌도 설계했다. 수감자가 탈출하면 그의 작업조나 막사 전체가 날씨와 상관없이 음식과 물 없이 장시간 기립 자세로 서 있도록 강요받았다. 탈주자가 다시 붙잡히면 그는 공개적으로 특히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되었다. 어떤 이는 물통에 익사당했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또 어떤 이는 철사로 서서히 목이 졸렸다. 그 수감자의 가족도 보복으로 처형되는 일이 있었다. 아우슈비츠의 여성 수감자들 또한 유사한 잔혹함을 겪었다. 특히 SS 여성 경비원들로부터 극심한 폭력을 당했다. 이 여성 경비원들은 아우슈비츠로 파견되기 전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훈련을 받았고, 하일리히 힘을 넣는 이곳에서 여성에 대한 프루겔 스트라페 구타형을 직접 승인했다. 여성 수감자는 말 형태의 구조물 위에 엎드리게 되었고, SS 경비원 혹은 명령받은
다른 수감자들이 정해진 횟수만큼 채찍질을 가했다. 규칙을 어기거나 저항 활동이 의심된 여성은 SK, 에스트랍 컴퍼니의 징벌대에 보내졌다. 이곳에서는 가장 극심한 육체 노동을 수행해야 했고 식량 배급도 줄어들었다. 많은 여성들은 몇 주 안에 탈진하여 사망했다. 이러한 공개 처벌이 수감자들에게 미친 심리적 충격은 육체적 피해를 훨씬 능가했다. SS는 모든 수감자에게 동료에 대한 잔혹함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극도의 공포와 무력감이 지배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저항은 무의미하며 사소한 위반조차 극단적인 폭력으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포의 지배 아래에서도 아우슈비츠의 전 존재 기간 동안 저항은 계속되었다. 수감자들은 정보 공유, 의약품 밀반입, 탈출 계획을 위한 지하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가장 극적인 저항은 1944년 10월 7일에 발생했다. 존더코만도, 쏜더코만도의 일부 구성원들이 무기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밀반입한 폭약을 사용해 봉기를 일으킨 것이다. 이들은 여러 SS 경비원을 죽이고 화장터 IB를 일부 파괴하는 데 성공했지만 곧 진압되었다. 봉기에 가담한 모든 수감자들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된 수많은 수감자들이 처형당했다. 아우슈비츠의 처벌과 처형 시스템은 가스실을 통한 산업화된 학살을 넘어 이 수용소가 얼마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잔혹함과 공포의 공간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공개 처형, 전문화된 고문, 집단 처벌을 통해 SS는 죽음을 단순한 최종 결과가 아닌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위협으로 만들어 철조망 안에서 살아야 했던 이들의 저항과 인간성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했다. 심연의 끝, 아우슈비츠의 해방, 기억, 그리고 재판. 1945년 1월 27일 소련 제1우크라이나 전선 소속 병사들이 아우슈비츠를 해방시켰다. 그들이 목격한 장면은 동부 전선에서 수년간의 잔혹한 전투를 겪은 이들조차 상상하지 못한 공포였다. 소련 병사들은 더러운 막사 속에서 발견한 생존자들을 살아있는 해골이라고 묘사했으며 너무나 연약한 그들을 실수로 죽일까봐 손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소련군이 도착했을 때 약 7,000명의 수감자가 수용소 단지에 버려진 상태였다. 이들은 SS가 죽음의 행진으로 알려진 강제 이송에서 탈락시킨 너무 병약하다고 판단된 자들이었다. 소련군의 접근과 독일의 패배가 임박함을 감지한 SS는 약 6,000명의 수감자를 독일 본토 깊숙한 다른 수용소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 수많은 이들이 혹독한 폴란드 겨울 속에서 이 강제 행군 도중 사망했다. 해방 직전 며칠은 결정적이었다. 1945년 1월 20일 소련군 도착 불과 일주일 전 SS는 아우슈비츠의 남은 인원을 전부 처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후 7일 동안 SS 특수부대는 비르케나우와 인근 분소들에서 약 700명을 살해했다. 하지만 소련군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약 8,000명의 수감자는 처형을 면할 수 있었다. SS는 명령을 이행하기보다 도주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범죄에 대한 기록 작업은 즉시 시작되었다. 소련 사진가와 촬영팀은 막사가 빽빽이 들어찬 모습, 희생자들로부터 탈취한 소지품의 산더미, SS가 철수 전 파괴하려 했던 학살시설의 잔해들을 광범위하게 촬영했다. 이 시각 자료들은 이후 전범 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해방군은 폴란드 적십자와 함께 생존자들에게 의료 및 식량 지원을 조직했다. 소련군 병원은 4,500명의 생존자를 치료했다. 대부분이 너무 약해 이동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에 현장 치료가 필수적이었다. 1975년 6월까지도 약 300명이 수용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아우슈비츠에서 벌어진 범죄의 증거가 쌓이면서 가해자 추적이 시작되었다. 1943년 11월 아우슈비츠에서 전출된 루돌프 회스는 1946년 3월 11일 프렌스부르크 인근 농장에서 프란츠랑이라는 가명으로 살고 있던 중 영국군에 체포되었다. 신문 중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100만 명 이상을 살해한 자신의 역할을 자백했다. 회스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아우슈비츠 운영과 최종 해결책, 실행에 대한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을 밝혔다. 그의 서면 자백은 세부적인 정확도는 떨어질지라도 대량 학살의 규모를 명확히 보여준다. 나는 1943년 12월 1일까지 아우슈비츠를 지휘했다. 최소 250만 명이 가스와 화장으로 살해되었고 최소 50만 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었다. 총 약 300만 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아우슈비츠에 보내진 수감자의 약 70에서 80%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이후 학계에서 110만 명 수준으로 조정되었지만 회스의 자백은 학살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였는지를 입증했다. 뉘른베르크에서 증언한 뒤 회스는 폴란드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았다. 1947년 4월 2일 폴란드 최고국민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같은 해 4월 16일 그는 과거 자신이 지휘하던 본 수용소의 지휘관 관저 옆 수많은 희생자가 살해된 화장터 바로 옆에 특별히 세워진 교수대에서 처형되었다. 아우슈비츠에 근무했던 SS 대원 635명 중 약 700명이 기소되었고 1947년 11월부터 1948년 12월까지 크라쿠프에서 열린 아우슈비츠 재판에서는 23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중 16명에 대해 형이 집행되었다. 1947년 미국 정부는 아우슈비츠 IAEA 모노비치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하고 가스실에서 사용된 치클론 비생산과 관련된 전쟁 범죄로 IG 파르벤의 이사 9명을 기소했고 오토 암브로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요제프 맹겔레는 아르헨티나로 도주해 국제 수배에도 불구하고 끝내 체포되지 않았으며 1979년 브라질에서 익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쟁 범죄 재판은 수십 년간 이어졌다. 2015년 아우슈비츠의 회계사로 알려진 오스카 그로에닝은 1944년 헝가리 유대인 이송 당시 30만 명의 학살에 연루된 공범으로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법 절차를 넘어 생존자들의 증언은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지키는 데 핵심이 되었다. 프리모 레비, 엘리 위젤, 빅토르 프랭클 등 많은 이들이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전 세계 독자에게 알리는 회고록을 집필했다. 그들의 기록은 단지 잔혹함을 증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성과 도덕성, 극한 상황 속 생존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다. 1947년 7월 2일 폴란드 국교회는 아우슈비츠 IM 및 아우슈비츠 II 비르케나우 옛 수용소 부지에 박물관을 설립하여 희생자들을 기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경고로 삼고자 했다. 1979년 이 수용소 단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05년부터 아우슈비츠 해방일인 1월 27일은 유엔과 유럽연합에 의해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로 지정되었고 매년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아우슈비츠의 해방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의 종말을 의미했을 뿐 아니라 그 유산과의 길고 지속적인 청산 과정의 시작점이 되었다. 재판, 증언, 교육, 추모를 통해 전 세계는 이곳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동시에 생존자들과 그 후손들은 삶을 재건하기 위해 애썼으며 많은 이들이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끝내 안고 살아갔다. 아우슈비츠 생존자이자 작가인 프리모 레비는 이렇게 말했다. 고르곤을 본 자는 되돌아오지 않거나 돌아와도 말이 없다. 다시 말해 그 참혹한 진실의 전체는
영원히 알려질 수 없다. 살아남은 이들이 겪은 고통은 비교적 덜한 것이었으며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은 이들은 생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우슈비츠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는 과거의 만행에 대한 역사적 기록일 뿐 아니라 타자를 악마화할 때 국가 정책이 어떻게 체계적인 잔혹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하다. 홀로코스트 연구자 데보라 립스타트는 홀로코스트는 가스실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우슈비츠와 같은 학살 수용소는 편견과 차별에서 출발해 비인간화와 분리 정책으로 나아가고 결국 산업화된 대량 학살로 귀결되는 과정의 최종 단계였다. 해방 이후 7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우슈비츠는 홀로코스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보여준 악과 저항의 양면성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 역사는 문명의 취약함과 그러한 공포를 가능하게 했던 불관용과 파시즘의 재등장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경계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엘리 위젤이 말했듯 죽은 자를 잇는 것은 그들을 2번 죽이는 것이다. 아우슈비츠의 역사는 5년도 차에 되지 않는 시간에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잃어버린 생명을 기억하는 방식이자 범죄 체제의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바치는 헌사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